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배당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실망스럽죠. 무슨 정책이 같은 정당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다 다르고 물론 논쟁하고 서로 공론은 분명히 맞겠지만은 네.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투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야 되죠. 예, 소득이 해야 있는 곳에는 예.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금투세를 3년 계획, 5년 계획으로 잡아놓고 금투세가 되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없어도 되는 겁니다. 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하나 스팟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막 저 정책 욕하고 정책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 수장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이 조금 6.27 대책에 막혀 있는 동안에 이재명 정부가 들어오면서 주가 5천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주식시장에 상당한 기대감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3,200을 돌파하고 있는 주식시장, 1년 뒤에는 5천까지도 내다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주식시장은 S&P 500, 다우지수, 나스닥 연일 최고점을 경신하고 있고요. 우리 주식시장도 많은 분들의 기대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식시장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교보증권의 박병창 이사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요즘 어떻습니까, 주식시장 이사님? 뭐 우리 시장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태이고요. 네.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 이슈를 경신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네. 미국 시장에도 연일 월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좀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특색이 있는 부분은 미국 시장의 상승 변동성은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됐던 것은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1위, 3위가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애플인데 이들이 변동폭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좀 줄어든 상태에서 그 차상위에 있는 그런 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고 여러분 뉴스에 보시겠지만 민주주식들의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사실 지수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중소형주가 그렇게 막 활개를 치는 거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월가에서는 상당 부분 걱정을 하는 부분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미국 시장은 좋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연준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장은 자체 시황을 보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시황은 중앙은행의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기준금리가 떨어지고 있는 금리를 인하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고 일본만 빼고요. 그래서 미국도 사실 시기의 문제인 거지 금리 인하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파월 의장도 관세만 아니었다면 한 3.5%나 3%까지 내릴 용의가 있었는데 네. 이제 관세로 인해서 이런 상황이 좀 됐기 때문에 결국은 금리는 시기의 문제에 이제 내려간다라는 게 미국 시장의 유동성을 받쳐주고 지금 탄탄하게 있는 시장이다. 네. 그래서 그 사이에서 종목 수익률 게임이 벌어지고 있다. 미국 시장 그렇게 정의할 수 있겠고요. 우리 시장은 시황 자체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이 좀 강하게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그동안에 눌려있던 상황에서 위에서 튀어 오르는 상황이라서 급하게 먼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네. 요즘에 또 둔화되는 상황이 됐는데 기대감이 상당히 있는 상황이지만 지수 자체의 움직임의 기대감도 있지만 우리 시장은 지금 주요 섹터들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부분이 좀 있어요. 네. 그래서 시장은 기준금리에서 움직이고 그리고 내가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가지고 거래할 거냐는 중앙행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이제 증시 격언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소위 조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면 조선이나 방산이나 원자력이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었고 다른 대통령이었으면 이번에 이런 테마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결국은 정책 테마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물론 사이클 자체가 그쪽에 좋아지는 부분이 있지만 정책이 그 산업을 사이클링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책에 따라서 사이클링으로 움직이는 종목 중심의 시장이 상당히 지금 전개되고 있다. 그렇게 좀 정의하고 있습니다. 상법 개정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주가 조작에 대한 대통령의 엄벌 이야기도 계셨고 네. 이런 구체적인 시스템을 좀 갖춰 나간다는 것도 MSCI 지수라든지 향후 우리 주식시장의 어떤 안정성 그리고 또 투자하는 분들의
투자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신뢰. 예. 이런 거를 좀 담보해주는 의미도 주가 상승에 영향을 주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뭐 지금 이번에 사실 이 얘기는 작년에 나온 얘기입니다. 네. 이번에 새로 시작한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작년에 굉장히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시끄러웠던 이유 중에 하나는 네. 글로벌 주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작년에 다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상대적으로 못 올라간 게 아니고 우리는 작년 하반기에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근본적으로 뭐가 문제냐 우리 시장이 이렇게 논의가 이제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런 가운데 이번 이제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인들이 바야흐로 저도 이제 증권회사 온 지 30년이 됐는데 이렇게까지 주식시장에서 관심을 갖고 제도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적이 없지 네.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들을 개선하는 과정 속에서 당장 우리 시장이 이걸로 뭐 바짝 오르긴 했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바짝 오르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시장에 대한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신뢰를 얻어가면서 장기적으로 롱텀 투자를 할 수 있는 시장이 된다라고 한다면 네. 이러한 지금의 뭐 지금도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논란도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런 논란을 가지고 너무 단기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시장 자체 체질 개선이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가 아닌 우리 후배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더 좋은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미국 시장을 봐도 사실 미국 부동산 시장이 지금 가격이 상당히 좀 안정됐다기보다도 하향 안정이 되는 네.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시장도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AI라고 하는 또 다른 하나의 열정이라고 표현할까요? 그런 인기도에 급승을 해서 연일 상승치를 갱신하고 있고 AI 관련이나 디지털 분야의 신생 기업들의 주가가 급격히 치고 올라가고 있고 더군다나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 주가도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런 경향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어느 정도 비슷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제가 627 부동산 대책 말씀도 드렸지만 결국 시중에 묶여 있는 수십조 내지는 수백조로 맞습니다. 추정이 되는 자본이 이 유동성이 갈 곳을 찾아서 가는데 일부는 수십조 원은 미국 쪽으로 가서 서학개미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를 하고 계시고 네네. 또 일부는 지금 눈치를 보고 계시는 중인데 이렇게 여쭤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한국 증시 미래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단도직입적인 질문입니다. 한국 증시의 미래는 미래가 있어야죠 당연히. 그런데 한국 증시의 미래는 지금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시 옛날처럼 우리 시장은 도떼기 시장이야, 우리 시장은 안 돼 이렇게 실망으로 갈 거냐, 희망으로 갈 거냐는 지금의 이제 정치권에서나 아니면 기업들이 그리고 투자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지금 달려 있는 거죠. 뭐. 핵심이 요건이 뭘까요? 방금 제가 왜냐 그러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봤던 질문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조방은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이건 한 5년, 3년 가는 실적인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려면 AI 관련된 여러 가지 플랫폼 시장이 나와야 되고 거기에 사용하는 에너지 관련되고 전력 관련된 그러니까 인프라를 떠받칠 수 있는 또 데이터 센터를 구성할 수 있는 이런 기간 산업에 대한 투자와 지원이 있어야 되는데 당연하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없단 말씀입니다. 삼성전자 어제 실적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데 2분기는 별로 썩 좋지 않을 것 같고 거기에 테슬라가 앨런 머스크가 발표를 딱 하는 바람에 7만 원을 떼니까 개인 투자가들이 아이고 빨리 도망가야지 하면서 지금은 내려가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거든요. 이런 시장이 과연 미래가 있는 시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라는 제가 극히 부정적인 관점에서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 되게 원론적으로 이제 저도 답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좀 구체적인 것보다도 전반이니까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주가 시장이 오르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EPS라는 것은 이익을 주식수로 나누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박사님이 말씀 주시는 부분은 이익이 늘어나는 것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익이 나라는 부분들을 놓치고 그냥 다른 정책으로 뭐 시장의 제도 개편만 가지고 시장이 오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의 지속적인 고잉 컨선이 될 수 있는 이익을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기술 성장과 그리고 그런 정책적 지원이 그렇죠. 있어야 되느냐 이게 한 축입니다.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근데 그 부분을 논의하고자 시작을 하면은 우리가 많은 부분을 잃은 부분은 확실히 맞습니다. 한마디로 표현을 해보면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처럼 다양한 산업에 다양하게 잘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있는 이런 나라가 드물죠. 우리나라 좀 대단한 나라입니다. 네. 근데 한편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주도하면서 우리가 선두에 있는 기술이나 이런 부분이 좀 없다라는 거죠. 늘 많은 투자자분들이 아시다시피 뭐 패토시의 경제적 해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에서 경제적 해자를 가지고 장기 투자할 수 있는 기업을 손꼽아라, 꼽아라 그러면은 대답을 그 순간부터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사실. 네. 우리가 얘기할 때 애플은 충성도 있는 고객이 있고 또는 테슬라는 향후에 성장성 있는 기술력을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있는데 네. 우리는 그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 되고 그리고 국가 행정부에서 그걸 지원해야 된다는 게 한 축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좀 네. 주시는 거고요. 근데 분자가 이익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얘가 올라가면 시장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지금 우리가 올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현재 뭐 관세 문제도 있고 지금 내수도 워낙 안 좋은 상황인 거고 이런 상황이니까 분자에 있는 이익이 못 올라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좀 답답한 국면에 있었는데 네. 그리고 전 정부에서 정책이 거의 없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정책들이 나오니까 시장이 좀 화답을 한 정도이고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분모는 총 주식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미국은 이익도 늘지만 분모에 있는 주식수가 계속 줄고 있어요. 자사수 소각을 소각을 하다 이제 하죠. 계속 네. 줄고 있는데 네. 우리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있죠. 이걸 막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사수 소각을 해라라는 이런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 좀 하려고 하는 거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사실은 이익이 분자에 있는 이익이 가만히 있다 하더라도 분모에 있는 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은 일정 부분 텀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정도 올라온 거는 그런 걸 거의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기업이 이익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속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요 두 가지를 단순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근데 네. 시장에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주가를 EPS를 제가 설명드렸는데 EPS 곱하기 멀티플 PER을 하지 않습니까? 네. 이 PER은 도대체 뭐냐? 미국은 23배인데 고평가 얘기를 하지만 더 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우리는 기껏 10배인데 12배만 가면 우리는 고평가라고 고평가돼 얘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PER이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박사님 서두에 말씀 주신 것처럼 시장에 대한 신뢰입니다. 시장에 대한 신뢰. 시장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지 외부로부터 자금이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국내 자금들도 부동산보다 또는 부동산과 같이 안정적으로 여기서 롱텀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면 그 돈이 들어오는 거지 않습니까? 네. 시장에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자체 그 자체가 멀티플을 높이는 거고 그 멀티플을 높이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뭐 주저하는 정책 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말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예전에 국제부에 있을 때 이렇게 근무를 해보면 싱가포르나 홍콩에 보면요. 외국인들은 우리 한국을 굉장히 위험하게 생각합니다. 위험한 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렇죠. 예전부터 우리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북한과의 대치입니다. 네. 이걸 지금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정권에서 시장을 정말 소수표 5천을 만들려면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틀 안에서 시장에 신뢰를 줘야 된다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 틀 안에서 이 시장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 있고 또는 배당 투자를 꾸준하게 할 수 있다는 시장의 신뢰를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에 좀 실망스럽죠. 왜냐하면 무슨 정책이 뭐 한 사람이 같은 정당 안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가 다 다르고 물론 논쟁하고 서로 공론은 분명히 맞겠지만은 네. 제가 느끼는 부분은 어떤 느끼냐면은 상황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도 얘기하고 있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금투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투세를 우리나라가 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요? 해야 되죠. 예, 소득이 해야 돼. 있는 곳에는 예. 당연히 세금을 부과를 하는 게 맞죠. 그러면 금투세를 3년 계획, 5년 계획으로 잡아놓고 걔를 기준으로 지금에 있는 배당의 분리과세니 뭐 이 소득을 갖고
왜냐하면 금투세가 되면 나머지들은 다 그냥 없어도 되는 겁니다. 소득에 세금을 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이 하나하나 스팟 갖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은 막 저 정책 욕하고 정책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런 상황이 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혼란스러운 과정 속에 있는데 질문 주신 거에 결론적으로 답변을 말씀드리면 이게 하나하나가 전부 다 따로따로 가는 게 아니고 그것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장은 소위 멀티플이 뭐 제가 화면 하나 보여드리면요. 네. 처음 화면은 코스피 추이 화면을 좀 보여드릴 건데 코스피 지금 신고지수 근처에 돼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고지수는 뭐 올라갈 거라고 지금 다들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 화면이 뭐냐면요. 네. 맨 위에 있는 게 아시아 주요 시장입니다. 네. PBR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인도입니다. 인도. 오. 인도는 3배가 넘죠. 네. 그 밑에 있는 게 대만이고요. 네. 그 밑에 초록색에 있는 게 이게 중국입니다. 중국 CSI예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게 일본이고 우리 이 네. 밑에 있거든요. 이게 요즘 최근의 겁니다. 예. 이만큼 많이 올라와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장은 멀티플 자체가 맞아요.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을 왜 우리는 안 되지? 왜 우리는 안 되지? 계속 그랬는데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의 요인이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이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변하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다시피 금융투자세가 설치가 되면 그 밑에 세금들은 단순화되어 가지고 아주 쉽게 금투세로 조정이 돼 버리면 되는 거를 대한민국은 너무나 많이 이 주식 시장에 소위 말해서 붙어먹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예. 익스체인지 거래소도 붙어먹고 자산 운용사도 붙어먹고 하니까 결국은 이게 복잡해지는 과정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제 그런 문제들을 놓고 하나씩 나중에 뒤에서 말씀을 여쭤볼 건데 이게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은 구조적인 문제를 단순화해서 앞으로는 아베노믹스의 시작처럼 자사주 소각도 하고 배당에 대한 비율도 늘리고 좀 더 투명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작전 세력에 대해서는 엄벌을 하겠다. 막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죠. 그런데 이제 그러려면 말씀 주셨다시피 기업이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내용도 같이 따라가야 되고 지금 조방원 말씀을 하셨으니까 조선, 방산, 원자력 그다음에 지주금융사들의 주가가 한때는 또 막 올라갔었어요. 그다음에 화장품 주가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화장품 주가도 꾸준히 올랐다 조금 주춤하고 있는 조금 주춤하고 있죠. 제가 지금 생각에 지주금융사들의 주가가 올라가고 조방원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우리 주식시장이 그동안에 해왔던 행태의 전형적인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말씀 주셨던 PER의 T 플러스 N을 보지 않고 T를 바라보고 지금 투자하는 형식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좀 우리 이사님께서 시청자분들에게 투자할 때 이런 건 좀 감안하시라고 말씀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은데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좀 답답한 국면이 좀 있긴 합니다. 그렇죠, 물론. 왜냐하면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는 좀 롱텀으로 투자하려면은 아마 올라가는 주식을 나는 쳐다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은 분들이 개인 투자분들은 그런 거를 이렇게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맥락에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일단은 상반기에 조방원이라는 얘기가 나왔던 이유는 우리가 지금 GDP 성장률도 1%도 안 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섹터가 어딨냐고 따져봤을 때 그런 섹터가 정말 마땅치 않았습니다. 특히 수출주들은 우리 환율이 2분기에 꽤 많이 내려왔죠. 원화 강세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 때문에 영업 이익단에서 상당 부분 손실이 있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보면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관세에도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그러면 수혜를 입을 그런 섹터, 좀 좋아진 섹터가 어디냐고 생각해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의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조방원이 가장 거기에 핵심이 된 것입니다. 근데 아까도 서두에 좀 말씀드렸지만 뭐 조선 뭐 우리가 좋아진 부분 분명히 맞아요. 중국이 많이 쫓아왔고 우리가 좋아진 부분 많이 있지만 사실은 미국이 조선업 재건한다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큰 테마가 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방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방산도 트럼프 대통령이 국방부에다 증액하라 이런 내용들 때문에 더 효과가 있었던 거고요. 원자력은 데이터 센터 영향을 물론 받았고요. 원자력이 있고 그래서 우리 조방원을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뭐 지주사하고 지금 금융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지금 주주환원 정책 이번에 발표하면서 이들이 올라온 건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어떻게 따지면은 그 산업의 사이클이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보다도 상당 부분 정책에 대한 테마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그렇지 않고 만약에 좀 더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산업 사이클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쪽으로 투자를 한다면 네. 그런다면 이것도 똑같이 일단 우리 정책하고 이쪽하고 산업하고 좀 나눠서 말씀드리면 산업에서는 저는 당연히 반도체하고 IT 반도체 쪽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섹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교수님 경험이 더 많으시겠지만 저도 입사를 1996년 1월 달에 사료장을 받아서 외환의 길을 겪었거든요. 그러시네. 그리고 IT 버블 붕괴를 겪었습니다. IT 네. 버블 붕괴라는 거는 그때 IT 버블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실은 인터넷 혁명이었습니다. 그렇죠. 당시에 인터넷 혁명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애플이 있고 휴대폰이 있고 그럼요. 뭐 페이스북이 있고 뭐 이런 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런 게 우리는 꿈에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 서비스가 나올지는. 근데 그 당시에는 뭐가 떴냐? 인터넷 혁명이 되면서 IT의 하드웨어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소위 AI 시대라고 얘기한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2022년 말인가에 챗GPT가 예전부터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전 세계에 발표를 하면서 그때부터 바야흐로 AI 시대가 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부터 보면은 23년, 24년 한 2년 동안 가장 좋았던 데가 어디입니까? 하드웨어 아닙니까? 하드웨어. 새로운 기술 혁명이 됐을 때는 최초에는 하드웨어가 가장 수혜를 입고 하드웨어가 부각이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결국은 하드웨어가 부각이 됐지만 하드웨어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이것이 제품화되고 서비스화되면서 개인한테 가서 범용화될 때는 아마도 교수님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능력밖에 아마 새로운 세상과 새로운 제품이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길로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 알 수 있는 거는 뭐 로봇이니 자율주행 이건 당연히 올 거고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시기를 가는 것에 쭉 따라가는 거기에 투자를 내가 하는 부분은 기술 성장에 이끌어가는 기업의 이익은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쪽 축을 계속 한쪽으로 보고 가야 된다라는 걸 하나를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하나는 조방원의 사실은 저는 지금보다도 조방원 전력기기 화장품이라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네. 얘들이 화장품 실적이 계속 좋았고요. 네. K컬처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전력기기는 저는 전력기기와 전력에너지는 꽤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일단 데이터 센터가 생기면서 전력난이 생긴다는 건 여러분 많이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전력을 데이터 센터가 지금 먹고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력난이 생겨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대형 변압기가 가장 각광을 받고 주가가 많이 떴던 이유는 일단은 어떤 전력 에너지의 그 변압기들을 다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거의 없었습니다. 미국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많이 떴긴 했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면은 그 데이터 센터만이 아니고 전 세계가 지금 그 전력 인프라 자체가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 뉴스에서 한번 나왔지 않습니까? 기사가. 그렇죠. 우리나라가 네. 그 태양광이 예. 그 전남 전북 쪽에 있는 태양광하고 먼 쪽에 있는 태양광이 태양광 발전에 전력을 만들지만 한전에서 가져오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송배전 시설. 네, 송배전 시설이 노후화돼서 예. 그러니까 송배전 시설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지금 됐고 그리고 데이터 센터가 각 대륙마다 있으면 메타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해저 케이블로 그걸 송배전을 하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거기에 더 나아가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따 말씀 나눌지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취임한 지 이제 한 반년 지났는데 네.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난 것 같지만 그 사이에 굉장히 충격적인 굉장히 과격한 이러한 정책들이 많이 내놨지만 이제 하반기에 가고 내년도에 되면 중간평가를 서서히 가면서 이제는 경기부양 정책이나 아니면 시장 친화적인 정책들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저는 종전과 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리 경기가 안 좋았을 때 재건 사업은 굉장히 똑똑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재건 사업은 그 성향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을 봤을 때는 재건 산업을 기치를 걸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역시도 인프라입니다. 그래서 전력 인프라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 시대를 그 AI 시대와 같이 동반하면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뭐 조방원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조방원 쪽보다도 개인적으로는 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가 깨지면 안 되는 돈이 있죠. 그게 뭐냐면 퇴직연금입니다. 퇴직연금 저도 강의를 다니는데 퇴직연금 안에 가면 펀드들이 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전력에너지 펀드를 저도 일부를 전력에너지에다 넣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는 길게 우리한테 수익을 줄 수 있는 섹터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렇게 두 산업병원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예.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소위 그 주저하는 정책들을 지금 나오고 그러면서 상법 개정됐고 거기에 상법 개정된 하위의 법들이 지금 나오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네. 세제 법안이 나오고 네.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이라고 얘기하는 지주사하고 금융주만 떴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저평가되고 저PBR이고 또는 이익이 많은데 배당 별로 안 하고 또는 자사주 많은 데가 그들뿐이 없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전체 한 2천 몇백 개 되지 않습니까? 정말 많은 기업들에 특히 가장 많은 데가 어디냐면은 자동차 부품이고요. 뭐 이런 데 있거든요. 그런 데들이 저평가에 있는 PBR 0.5, 0.3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데들이 이번에 올랐느냐? 그런 반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에 이게 후퇴하지 않고 처음에는 이게 막 테마가 이루면서 소위 그 지수사와 금융지만 급등을 했지만 걔들은 이제 너무 많이 떴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는 이제 좀 숨고르게 해야 된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주춤을 좀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이게 후퇴하지 않고 이 정책이 계속 밀어붙이는 일본처럼 강제성을 띠고 밀어붙이는 상황이 되면 처음에는 큰 회사들, 그 지주사들 위주로만 그걸 쳐다봤지만 점차적으로 그 하위에 있는 기업들도 이제 기업의 입장에서는 아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왜 우리는 안 해? 내가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러고 있어? 라고 점차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은 테마로 이러면서 이렇게 움직이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좀 더 롱텀으로 좀 더 높은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추구한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네. 여기에 지금의 추세 이러한 제도적 개편에 단적으로 얘들만 있는 게 아니다. 이게 확산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을 우리가 부지런히 찾아서 투자를 하면은 좋은 결실을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들을 신청자분들께서 충분히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조방원뿐만이 아니고 PBR 측면에서 원청 기업이 아닌 하청, 일하청 정도 되는 기업들 중에 PBR을 제대로 보시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하는 기업들이 많다. 한 2,700개 되는 우리나라 상장 기업들 중에서 그런 기업들을 잘 발굴해서 전력 부분이라든지 자동차 부분이라든지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쪽에 관여를 하면 투자를 하면 어떻겠느냐를 말씀 주셨거든요. 제가 거꾸로 이렇게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외국인들도 있고 기관 투자가 있고 개인 투자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개인 투자가들은 소위 개미라고 하는 분들은 기관 투자가나 외국인 투자가들이 하는 분야를 따라하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자기들이 해요 보면. 기관이 팔면 그 파는 물량을 개인 투자자들이 다 받아내고 그래서 이렇게 엇박자가 나가는 게 왜 우리나라 기관이 방금 박병창 이사님처럼 제대로 된 기업 분석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해서 방향성을 투자가들에게 이렇게 제시해 주지 못하고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지를 못하고 따로따로 서로 놀고 있는가. 일단 먼저 기관 투자가들이 리딩하는 캐디트 말씀 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보다도 개인 투자들이 왜 그랬냐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리테일에 오래 있었으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아직까지도 우리의 성향은 어떤 성향이 많이 바뀌었다 하더라도 주식 투자는 위험한 거. 근데 원래 위험한 것입니다. 주식 투자는 위험하고 주식 투자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 그 말을 되게 싫어하는데 오늘 얼마 땄어. 오늘 얼마 땄니? 땄냐고 표현하죠. 그렇게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런 인식이 뿌리 깊게 있는 겁니다. 우리 주식시장은 안정적이고 재테크를 하는 재테크의 장이 아니야. 여기는 투기의 장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얼마 땄냐 이런 표현을 쓰면서 그동안에 해왔던 거거든요. 이걸 바꿔야 되는데 제도가 바뀌어야지 인식이 바뀌는 겁니다. 인식 먼저 바뀌고 제도가 뒤따라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렇게 제도를 바꿔달라고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바뀌어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많은 투자자들이 그런 상황인 거고 그래서 요즘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이제 요번에 부동산 정책 때문에 지금 대통령께서 부동산에서 투자해서 이익 나는 것처럼 안정적인 이익 나는 것처럼 주식 투자에서도 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렇게 표현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부동산에 투자했던 그 사람들의 그 인식이 바뀌어서 주식시장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느냐? 대기 자금도는 들어올 수 있겠지만 아마도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래서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개인 투자자들이 여기서 내가 어떤 개별 주식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또 보겠습니다. 내가 엔비디아를 샀는데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가 마이너스 30% 났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시는 분이 훨씬 많습니다.
애플을 샀는데 마이너스 30% 났다. 별로 걱정 안 하세요. 그냥 잠 잘 자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어떤 기업을 사가지고 마이너스 30% 났다. 그러면 망할까봐 잠을 못 잡니다. 이게 근본적인 차이라는 거죠. 시장에 대한 신뢰의 예. 차이겠죠. 그래 여태까지 그래 왔기 때문에 개인 투자들은 기관 투자가들처럼 뭐 자금이 큰 것도 아니고 또 벤치마크 지수의 일부 요 정도만 쫓아가는 것만 아니고 원래 위험한 거니까 난 여기 들어와서 더블 먹어야 돼. 뭐 10배짜리 찾아야 돼. 이런 식으로 여태까지 해왔기 때문에 투자 문화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들은 정석 투자보다는 투기성인 투자를 해왔던 것이 사실이고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게 아직까지도 그렇게 존재해 있고 그러니까 우리는 테마성인 종목들이 훨씬 더 강하게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 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관 투자가들은 또 왜 그러면 개인 투자들하고 좀 같이 가지 못했냐는 생각을 해보면요. 개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이 그동안에 개인 투자자들이 돈을 맡긴 것에 신뢰성 있게 수익을 안정적으로 내줬냐? 또 그것도 못했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ELS 했는데 ELS 많이 또 이제 낭패를 봤죠. 그리고 옛날에 공모펀드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공모펀드 시장이 거의 죽었지 않습니까? 공모펀드에 내가 기관 투자가한테 돈을 맡겼더니 다 마이너스더라. 몇 년을 기다려도 안 되더라. 이런 상황이 좀 된 거예요. 네. 근데 그 부분은 또 왜 그러냐면은 기관 투자가들은 벤치마크 지수를 따라가면서 거기에 플러스 알파만을 추구하면서 가는 게 정석 투자인데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만족스럽지 않았던 거죠. 그 얘기는 결론은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논의를 한다 하더라도 마지막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돈은 수익이 나는 곳으로 흘러간다. 결국은 우리 시장이 미국처럼 선형적으로 오르고 추세적으로 오르는 그런 시장이 되어서 꾸준히 수익을 주는 그리고 안정감이 있는 시장이었으면은 개인도 그렇게 투자 안 했을 거고 또 돈을 맡겼더니 공모펀드 했더니 수익률이 처음에는 뭐 3%뿐이 안 됐는데 5% 10% 롱통으로 갔더니 뭐 2배 이상 됐더라. 이런 분위기가 됐으면 이렇게 안 됐는데 여태까지 그렇게 못 됐다라는 거죠. 네. 이제는 그래서 새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됐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을 주셔서 이제 두 가지가 네. 추가로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환율을 말씀을 아까 주셔서 네. 지난해만 하더라도 1,400원대 중후반대 놀던 환율이 지금은 1,300원대 중후반에서 놀고 있어서 예. 환율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달에 제롬 파월 의장이 물러나고 나면 예. 아무래도 약달러를 강조할 것이고 예. 관세는 사실 저는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 예. 왜냐하면 모든 나라가 15%다 두들겨 맞으니까. 그렇죠. 네. 단지 이제 환율을 두들겨 맞는데 원래 목표는 중국이 40% 정도 해야 되는데 네. 중국이 하지 않으니 네. 그러면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달러 약세로 갈게. 알아서 해라. 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던져놨단 말입니다. 네. 그랬을 경우에 우리나라 산업, 수출 산업이 네. 버틸 수 있는 여력, 네. 현대기아차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의 15%에서 네. 20%, 삼성 반도체도 우리나라 수출의 15에서 20%. 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회사들이 네. 어떻게 환율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나오고요. 네. 두 번째 문제는 어제 삼성 발표가 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언론에 나오셔서 평론도 하고 평가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내용은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이게 8년짜리 계획이고 네. 장기간 계획이고 앨런 머스크가 어느 선까지 개입하게 되어 있고 네. 이거를 삼성이 나중에 텍사스 오스틴 공장을 갖다가 팔아 넘길 수 있는 입장인지 네. 그런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전혀 맞습니다. 모르고 있는 네. 거고요. 두 번째는 이 칩 AI6라고 하는 신세대 칩이 네. 도조와 FSD에 들어간다고 하는 네. 이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네. 대한 그러니까 에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테슬라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무인 자동차 시대에 쓰여질 휴메노이드 모든 센서라든지 그 칩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관리할 칩을 생산해야 된다는 건데 삼성전자는 진짜 하청의 하청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주가가 7만 원을 치고 올라가더라고요. 아 그동안 배고팠구나. 맞습니다. 예. 그런데 뚜껑을 딱 열고 보니까 알맹이는 하나도 없어요. 삼성이 SK 하이닉스처럼 울산에다가 데이터 센터를 세우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요. SK 하이닉스가 데이터 센터를 아마존하고 세우겠다는데 그 규모가 130메가와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보통 메타나 아마존이 이야기하는 건 1기가가 넘는 거지 않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전력 문제가 엄청난 건데 이 정도로 우리가 취약하게 정보를 시장에서 전달하고 교환하니까 결국
취약한 구조에 취약한 정보에 예. 취약한 인프라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 시장은 네네. 이거는 뭐 도박 시장 아니고는 네네. 존재하지 할 수 없지 않는가. 네. 거기다가 환율까지 두들겨 맞아버리면 예. 내년에는 예. 4천 정도 가다가 쭉 미끄러질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박병창 이사님 생각에 예. 내년에 5천까지는 좀 무리인 것 같은데 예. 한 주가 지수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고 예. 그거를 리드해가는 주식은 뭐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사실은 1년짜리 전망을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뭐라고 그걸 다 맞추겠습니까? 그건 정말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시황을 분기별로 끊고 반기별로 끊으면서 시황을 그래서 강연회도 하고 그렇게 좀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제 7월이니까 그래도 예. 반기 정도는 이제 전망을 좀 해야겠죠. 그래도 예. 적어도 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우리가 대처를 해야 되는지 좀 보고 있는데요. 일단 우리 시장이 급등한 것은 5월 말부터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6월 첫째 주에 대선이 있었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는 6월 달 한 달 동안 오른 겁니다. 6월 한 달 오르고 7월 들어서는 조금씩 올랐지만 그 상승폭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워낙 빨리 올라와 있어요. 네. 그리고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그런 외국인들이 지금 살 타이밍이 없었다. 이렇게까지 지금 표현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3,200포인트 위에서 3,100에서 좀 주춤하다 다시 올라왔고 3,200포인트 주춤하면서 있는 거 보니까 네. 보통 빠질 때 깊게 안 빠지더라고요. 요즘 네. 보니까요. 이거는 외국인들의 대기 매수가 계속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면 저희들이 이제 여의도에 있으면 이제 그런 소식들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외국인들이 지금 그때 못 사가지고 들어올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빠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데 깊게 안 빠지고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기 때문에 저는 올 하반기 시황에서는 3,316포인트가 우리 시장의 역사적 신고 지수인데 그것을 네. 돌파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걸 이제 돌파하고 뭐 만약에 3,316이니까 돌파하면 또 쉽게 왜냐하면 위에는 승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조금 퍼센트가 조금이라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3,500이든 600이든 쉽게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는 올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뭐 정치권에서 시장에 좀 뭐랄까 시장이 불안해하는 그런 것들만 나오지 않는다면 그렇게 끌고 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포인트를 찍을지 안 찍을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걸 향해서 가는 하반기 시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내년 시황은 좀 다릅니다. 내년 시황은 올해까지는 시황을 미국하고 연결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올해까지의 시황은 우리 시장이 그래도 우리 정책만으로도 올라갈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 눌려 있어서 올라갔기 때문에 빠르게 올라온 부분이 있었지만 그래도 전 세계 시장이 다 좋고 그리고 우리 시장이 계속 뭐랄까 표준으로 기준으로 삼고 있는 미국 시장이 계속 신고수 내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만약에 미국이 한 30% 빠지는데 우리가 계속 오른다고요? 그렇지 않거든요. 이 투자 심리라는 게. 그렇죠. 그런데 미국의 올 하반기에 아마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금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금리를 시기의 문제이지 결국은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인지에 대한 힌트. 이 부분을 요번에 이제 기다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박사님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떤 우리 경험으로 볼 때 4.5% 굉장히 높은 거 아닙니까? 매우 높습니다. 예, 매우 높아요. 예. 그래서 아마도 파월 의장도 낮추고 싶어 했을 거랍니다.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네. 근데 중간에 관세가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지켜보고 있는 건 상황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만일 지금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급등하고 있지도 않으니 선제적으로 한 25% 정도 낼 수 있다고 생각이 저는 파월 의장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계속 압박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여기다 25% 금리 인하 하면은 시장은 뭐 기사는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파월 압박에 굴복하다. 그건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결국 이 얘기를 장황하게 드린 이유는 금리 인하를 향후에 할 거라는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시장이. 네. 시장이 금리 인하를 할 것이라는 걸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은 시장이 강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장은 시황은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미국이 2000년 이후에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쭉 올라오는데 딱 두 해만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그 두 해가 언제냐면 2018년과 2022년도인데 이 두 해가 기준금리를 올리던 해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기준금리를 내리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시장이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하반기 시장이 말씀드리니까요. 만약에 실제로 금리를 막 빨리 내린다. 그러면 안 좋겠죠. 그거는 경기 이제 침체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금리를 어느 정도 내려서
예를 들어서 25bp, 25bp 내려가지고 한 4번 내려가지고 올 연말 되고 내년 초에 되면은 한 100bp 내려 3.5%가 됩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이 돼서 이제 금리가 더 내려가기보다는 이제 멈추거나 앞으로는 올라갈 거라고 하는 순간이 또 옵니다. 그러면 시장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고 동결 또는 인상에 대한 두려움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런 순간이 내년에는 올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미국 시장에서 선반영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올 하반기는 금리에 대한 기대감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지만 하반기가 지나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소멸되면서 주가 상승의 동력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과 우리 시장하고 연계해 보면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일단 뭐 3,600을 가든 4,000을 가든 그런 지수 포인트를 얘기하는 거는 저는 되게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요. 위로 얼마나 갈 수 있느냐, 어느 정도의 텀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네. 하반기에 그 정도 텀이 있어서 우리가 그 정도 가는데 그 이후에 동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동력은 지금 얘기하는 주도하는 정책이나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요거 가지고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글로벌 경기가 둔화해서 터닝을 해서 우리 기업들이 이익이 좋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당장에 그런 부분이 지금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세도 없던 게 생긴 게 아닙니까? 거기다 환율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달러 인덱스가 108에서 지금 98, 97까지 내려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많이 내려온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서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는 않아. 95에서 100 사이에 있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네. 엊그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 약한 달러가 되고 있는데 나는 이 정도가 아니고 더 약한 달러를 원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러면 우리 원화는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거고 네. 우리 원화 강세가 된다면 상대적으로 이익단에도 그렇지만 그리고 수출에 무역에 있어서 상대적인 경제 가격 경쟁이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익이 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좀 이제 희박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미국이 떨어진다면 우리 시장은 여기서 곧바로 뭐 4천각 5천각 하고 요즘에 맨날 그런 거 도배를 하는데 그렇게 그냥 막연하게 보시는 건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까지 신고 이슈를 돌파하고 올라오는 부분까지 내가 수익률을 어떻게 좀 잘 챙기고 올 하반기 이후부터는 그런 흐름을 보면서 만약에 다시 간다 해서 5천을 간다 하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동안에 또는 지수의 기간의 조정 구간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에다가 달러와 약세를 때리기 시작을 하면 관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지금 결국 각국의 중앙은행과 재정의 어떤 정책에 네. 상당히 부담이 될 가능성이 맞습니다. 네. 큰 것이고 네, 네. 이제 그렇게 되면 정부는 기업에게 또 이제 여러 가지 요구 사항을 내놓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하반기로 갈수록 미국의 붐을 타서 올라갈 수는 있겠으나 네. 이게 정말 어닝에 다운 어닝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네. 그냥 바람이 부니까 연이 하늘 높이 날듯이 네. 그냥 붕 날아버리는 네. 그런 상황이 온다면 네. 내년은 어떻게 보면 상반기 하반기를 나눠서 보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조금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순간이 올 수도 있겠네요. 전 뭐 그렇게 동의하고요. 예. 제가 강연회 날 때 항상 쓰던 건데 오늘 갖고 오지 못했는데요. 작년 3월 이코노미스트 표지 사진에 황소가 여러 개 굴이죠. 풍선에 매달려 갖고 둥둥 떠가는 그림이 예, 있었습니다. 예. 보셨는지 모르지만 네, 네. 작년 3월에 이미 너무 고평가다. 너무 버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그렇죠. 이후에 시장이 훨씬 더 많이 올랐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장의 유동성에는 두 가지 하지 않습니까? 중앙은행에서 하고 하나는 행정부에서 하지 않습니까? 네. 재정 정책으로. 네. 근데 중앙은행은 우리가 이제 논의했으니까 됐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가만히 보면 처음에는 막 긴축을 하는 것처럼 막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지금 하는 걸 보면은 대놓고 재정 확장 정책을 하는 게 아니고 시장의 유동성을 주는 걸 계속 하고 있습니다. 감세 정책도 그렇죠. 이번에 재무부 현금이 상당히 많이 지금 떨어져서 네. 단기 채권을 엄청 발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재무부에서 일단 행정부에서 채권을 발행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을 시장에 더 뿌리겠다는 많이 뿌리겠다는 예. 얘기입니다. 예. 그게 지금 시장을 떠받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그건 반드시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박사님 말씀 주신 대로 그 후유증을 그래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많은 석학분들이 얘기하고 대표적인 사람이 제이미 다이먼이 계속 그 걱정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니 시장이 지금 신고 주신데 왜 자꾸 그런 얘기를 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들의 입장이나 그리고 전문가들의 분의 입장 그리고 박사님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계속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장은 시장이고 앞으로 이렇게 될 거라는 걸 계속 얘기해줘야지 행정부도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고 대비하고 이렇게 가는 거지. 네. 전부 다 일색으로 한쪽으로 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은 상당 부분 그걸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차트 하나 답 질문을 주시진 않았는데 차트 하나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컨퍼런스 보드의 경기 선행도 통계 지수인데 맨 마지막에 있는 요 화면인데요. 네. 그거 여러분 많이 보신 걸 거예요. 그렇죠. 이 위에 있는 게 뭐냐면은 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요 위에 있는 게 경기 선행 지표입니다. 밑에 있는 게 경기 동행 지표거든요. 리딩 인디케이터. 어떤 거는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을 안 드리고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요. 이게 경기 선행 지수가 2022년부터 꺾였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여러분 유튜브 잘 보세요. 유튜브 보면은 많은 전문가들 얘기할 때 2022년, 23년, 24년 동안 이제 경기가 꺾이고 경기 둔화되고 침체가 된다라고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 지금 싹 사라졌거나 아니면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방송 계속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코노미스트 분들이 아 이거 죄송합니다. 네, 이번에 또 틀렸습니다. 이런 얘기를 진짜 몇 년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경기 동행 지표를 보면 얘는 안 꺾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서로 반대 방향으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건 분명히 한 방향으로 모이게 되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둘 중에 하나인 거죠. 경기 선행 지표가 올라오든지 동행 지표, 즉 경기가 꺾이든지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의 미국 상황은 지금 제가 유동성 얘기하다 이걸 갑자기 보여드렸는데 유동성의 힘으로 이걸 막아내는 건 상황이라고 전 되게 많이 느껴져요. 네. 이걸 막아내고 있는 거지 이게 막아내지 못하는 어느 순간이 딱 되면은 그냥 급격하게 꺼질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런 날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후유증은 어쩌면 곧 우리 그 날짜를 맞추는 거는 저의 능력은 벗어났습니다. 근데 그런 것은 있을 수 있다. 우리 시장을 얘기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즉 우리 시장을 지금 4천 갈 거야, 5천 갈 거야,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하면 될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것만 갖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 병행돼야 된다. 다 같이 고려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막아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나라 말로 하시니까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의 막아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서 어원이 우리나라 말인가 제가 썰렁한 농담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너무나 애처롭고 억울한 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쟤들이 잘못해가지고 맞습니다. 푹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푹 떨어져 버야 된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억울함은 어디다 하소연해야 되죠? 수긍해야죠. 수긍해야 되는 겁니까? 시장에 순응해야 된다라는 또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 그건 역시도 조금은 변화될 가능성은 좀 있어 보입니다. 워낙에 우리가 취약했기 때문에 네. 미국이 빠지면 미국이 조금만 빠지면 우리는 우리는 엄청나게 많이 빠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됐는데 그건 우리 시장이 취약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취약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탄탄하게 시장이 빠지면 더 사겠다고 하는 우리 배당 투자를 하는 사람은 시장 빠지면 사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이러한 개념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투자의 개념이 인식이 없었기 때문에 시장이 빠지면 같이 다 팔아버리는 거지. 싸니까 더 좋아 이런 개념이 없었던 거죠. 왜냐? 네. 그 이후에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없으니까. 결국 그런 신뢰가 생기면 예전처럼 미국이 몇 건 빠졌다고 미국 한 20% 빠지고 우리 반토막만 하고 이런 것들은 완화는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두 사람의 말을 주식시장 이야기를 드릴 때 네. 자주 인용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스차일드가가 길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 주식은 사모아라. 그 다음에 다이먼 회장이 늘 이야기하는 JP 모간 체이스에 늘 비관론자잖아요. 이분은 망한다 그래놓고 수익률은 제일 높아요. 근데 이 양반이 하는 말 중에 금융인은 햇빛이 쨍쨍거릴 때 우산을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다라는 표현을 또 쓰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참 예측하기도 힘들고 늘 보수적인 대안을 가지고 항상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더라도 뒷면에서는 보수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 위기 대응 플랜을 가져야 되는 게 이 자본시장의 하나의 행태 같은데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M7 팽이 있었고 M7이 나왔고 저는 이제 나중에 스윗 16 정도는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나라도 뷰티풀 세븐 정도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리 제가 찾아봐도 아까 조방원 말씀을 하셨지만 예, 예.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시니까 저도 답답한데 저 강연할 네.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한테. 좀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미국의 빅테크에 투자를 하는 건데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글로벌 1위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그것만 계속 찾는다면 현실적으로 없는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부분은 있는데 저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글로벌 탑으로 되어 있는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못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도 저는 제도적 문제가 상당히 컸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오너 중심의 기업 문화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리고 네.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이런 얘기 많았습니다. 어떤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 있으면 대기업들이 처음에 지분 좀 주고 참여했다가 나중에 기술 다 돌아 빼먹으면 그 끝나. 이런 얘기 우리 되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시기는 많이 지났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고요. 우리나라에 그런 선두 기업이 왜 없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대기업들은 처음에 다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정작 왜 산업 사이클에서 보면 올라가다가 이제 성장기를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확장기 지나서 성숙기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테슬라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는 이유는 뭐 오너 리스크가 있지만 얘는 전기차의 성숙기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다시 스타트업으로 돌아갈 게 있어요. 로봇이 있고 우주항공이 있고 그래서 다시 한 바퀴를 도는 거죠. 네. 엔비디아도 그걸 하겠다라고 젠슨왕 CEO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약간 박사님 말씀을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LG전자가 가전이나 이런 걸로 성숙으로 왔는데 다음 스타트업으로 가는 뭐가 있어? 우리 삼성전자가 뭐가 있어?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게 대기업들은 미국은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M&A를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또 M&A 그러면은 적대적 M&A만 맨날 생각해갖고 되게 부정적이에요. 우리나라 정서가 시장하고 좀 안 맞는 정서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M&A 기술력이 있는 기업의 M&A를 통해서 기업이 다시 성장하고 그러면서 그 기업이 진짜 큰 기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런 기술력 있는 기업들이 그러니까 조그만 기업들이 많이 커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요번에 우리 그 필요사 AI 뭐 이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데들이 점차로 많이 생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답답한 건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그 TSMC가 예전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삼성전자를 못 따라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이렇게 기술 발전이라는 거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빅테크가 전 세계를 끌어가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이라는 힘을 끌고 가면서 이렇게 가고는 있지만 네. 현실은 현실이고 그러면 우리는 이 사이에서 그냥 뒤처져 있는 상태에서 우리는 여기가 한계야라고 보다는 우리 주식 투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예. 그러면 그렇게 글로벌리 사용될 수 있는 기술 발전하고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느냐 그 경제적 혜자이고 그리고 시장을 글로벌리 우리 국내 시장이 아닌 그런 시장에 있는 기업들을 찾아서 우리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투자하는 투자 기법을 참고로 좀 말씀드리면 뭐 제가 책 광고하는 건 아니고 그 줄루 투자 기법을 얘기하는 그 짐 슬레이터 이런 사람들은 개인 투자자들은 꼭 기관 투자가처럼 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지금은 좀 작지만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그 기업과 함께 그게 투자 아닙니까? 그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이 의외로 꽤 있습니다. 그런 쪽도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그런 숨어 있는 기업들, 히든 챔피언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우리 주식 개인 투자가들이 해외에서 자꾸 찾고 있는 이유는 국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이유가 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아까 조방원 말씀도 하시고 화장품 말씀하시고 지주금융 이거는 그냥 스타카토로 딱 자르면 지금 현재고 고개를 조금만 오른쪽으로 돌려서 T+N 10년 20년 뒤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것도 없더라. 심지어 삼성전자마저도 저는 10년 안에 망한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지금 이대로 나가다가는.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보면 우리나라가 현재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그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우리 박병창 이사께서 보시기에
미국에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정책의 어떤 문제점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속여가지고 자기 둘째 아들 넣어가지고 스테이블 코인 회사도 만들어서 이해관계 충돌도 만들고 이런 내용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미국은 가지고 있는 거고 네. 우리나라는 산업의 발전의 방향을 앞으로 보지 않고 뒤로 보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기업은 어떻게 하겠느냐? 네. 그럼 기업은 당연히 떡볶이 먹으러 와 그러면 떡볶이 먹으러 가는 기업이잖아요. 네. 여기는 떡볶이 먹으러 와 그러면 나 때려치워버릴래 안 할래 잃어버리잖아요. 네. 그러면 대통령이 너 보조금 안 준다 주지 마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네. 인식의 차이, 의식의 차이가 네. 구조적 차이를 낳고 구조적 차이가 은행의 차이를 낳고 은행의 차이가 기술의 차이를 낳는 게 아닌가. 맞죠. 그게 신뢰의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식이 굉장히 다른 거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행위에 그렇게 행동을 만약에 우리나라 정치인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탄핵당할 사람이죠. 네, 그러니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제가 공감을 하면서 그러니까 워렌 버핏께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내가 미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다. 그렇죠.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고 그런 시장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지금 방향을 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 쭉 들으면서 제가 우리 주식시장을 논하고 있지만 어떤 생각이 좀 들었냐면 저도 주제 넘는 소리 한 말씀만 드리면 우리는 명확하게 그냥 칼로 물 자르듯이 명확하게 이거야라고 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제가 우리나라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뭐 대북 관계 중요하다는 얘기를 잠깐 언급을 드렸는데 제가 오늘 처음 얘기한 겁니다. 올해 이 얘기를 굉장히 하고 싶었어요. 여러 곳에서요. 그랬는데 요즘에는 어떤 때부터인지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지 모르지만 북한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나라가 뭐 이렇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문매를 맞거나 아니면 이 얘기를 하지 마. 이거는 이렇게 가야 되라고 그냥 진짜 칼로 물 자듯이 그렇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앞으로 못 가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해야되라는 공론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글쎄요. 박사님이 해주시고요. 저는 증권사 직원이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런 이야기 논의를 하는 게 네, 예를 들면 저 같은 입장에서는 2027년도 지금 중요하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대만 총통 선거가 있는데다가 시진핑 주석의 정권 연장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네. 양안의 문제가 볼그라질 수 있는 네. 가장 중요한 시기가 2027년인 네, 것 같고 거기에 따른 우리의 안보 문제도 사실은 좀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될 시간이 있거든요. 끝으로 뭐 여쭤보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아서 아까 올 내년 하반기 로 갈수록 미국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보인다는 말씀을 주셨고 조정이 급하게 올까요? 아니면 저는 한 3년 있다가 온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하야할 시기에 온다고 보는 사람인데 내년에도 그런 시장이 올까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시장이 크게 뭐 하락 변동성을 주면 우리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는 거고 아까 그렇겠죠. 말씀 주신 대로요. 근데 지금 좀 전에 뭐 3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내년에 이제 중간 평가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11월 달에. 네, 그래서 중간 평가 전에 아마도 지금 뭐 부채를 계속 쌓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시장의 유동성 그러니까 저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버블을 계속 만들고 있다 트럼프가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버블의 효율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내년에 뭐 살짝 그건 뭐 그런 걱정하면서 시장이 움직이는 빠지는 부분이 있겠지만 본격적으로 만약에 하락하는 부분이 있다면 내년 중간 선거 전후로 저는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감히 좀 말씀드리면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하나하나를 좀 걱정하는 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절대로 뭐 손실 보면 안 되는 돈이 그 퇴직연금인데 요즘에 또 저는 그것도 약간 불만이긴 한데 퇴직연금을 가만두면 안 된다. 퇴직연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주식시장은 원래 고위험 상품입니다. 그래서 퇴직연금을 가지고 고위험 상품에 투자를 했을 때 거기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상당히 데미지가 큽니다. 인식적으로도.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정말 퇴직연금을 가지고 롱텀으로 퇴직연금이니까 얼마나 롱텀으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답은 아마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거고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권하는데 하나는
AI, 아까 말씀드린 전력에너지, 그리고 우리 시장이 이제 첫 출발, 이제 아장아장 이제 시작하는 첫 출발이 뭐냐면 이제 배당과 관련된 배당 투자를 가능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쪽은 롱텀으로 가도 결국은 중간에 우여곡절이 있고 시장이 뭐 30% 빠졌다 올라가고 이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롱텀으로 갈 수 있는 그 기술과 그리고 그런 산업이 무엇인가를 보고 내가 꼭 그 기업을 모른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거기는 펀드니까 개별 주식을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런 산업 쪽의 펀드에 꾸준히 투자를 하는 방법이 이 직접 투자를 하면서 가슴앓이 하는 것보다 아마 수익률도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박병창 이사님과 함께 주식시장 한국과 미국 시장에 대한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구조적 시스템 문제 개선 방향도 가볍게 말씀을 한번 나눠봤습니다. 상당히 무거운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것, 워렌 버핏의 이야기를 제가 인용을 해서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투자는 장기적으로 가는 것이지 단기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다. 항상 주목해야 될 것은 단기적인 어떤 투매보다는 장기적인 공부와 분석 끝에 내리는 판단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오늘 박병창 교보증권 이사님과 함께 좋은 말씀 나눴습니다. 오늘 이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